결혼해요. 다 늦게 무슨 결혼이냐? 그럼 제가 엄마 간병만 하면서 계속 곁에 있어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그럴 것 없다. 멀뚱하니 서 있다가 묻는 말에나 겨우 몇 마디 하고. 사윗감이라고 어디? 잘 보이려는 구석이 일푼어치도 없고. 뭐 그럼 처음 보는 날 엄마의 기저귀라도 갈아드려야 하나요? 네가 요즘 매정하게 구는 게 다 그놈과의 허접한 결혼 때문 아니냐? 잠든 정원으로부터 오은주. 정원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봄을 맞은 땅은 이미 말랑해져서 웅크리며 얼었던 뿌리들이 땅속에서 새로이 돋아날 시간을 기다리며 훈훈한 흙냄새를 피워올렸다. 나는 엄마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봄인 지금 이 정원을 어떻게 대우해 주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늦가을 엄마가 다치기 전에 볏짚으로 단단히 갈무리해 놓은 장미의 대궁과 수국의 뿌리들이 이제 속에서 깨어나려 하는 잠이었다. 엄마는 물과 걸음을 주는 시기를 놓치는 법이 없었다. 장미와 수국을 위주로 엄마가 가꾸었던 이 정원은 주인의 손길에 화답하듯 내 꽃들이 제때를 알아서 올라오고 유난히 화사한 색들로 피어났다. 초록의 넓은 잎을 다 떨군 수국이 죽은 듯이 앙상하다가 작은 촛불 같은 쌍눈을 가지고 월동을 하고 다시 파릇해지는 생육 과정은 경이롭기도 했다. 엄마는 80살이 넘으면서부터 유난히 다시 살아나는 봄날의 정원에 오래 머무르길 좋아했다. 마침내 5월이 와서 장미가 피고 6, 7월에 걸쳐 붉고 푸른 갖가지 색의 수국이 정원에 가득 차면 도로 젊어진 듯 황홀해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엄마와 함께 살았던 상가주택과 정원을 떠난다. 그것도 결혼과 함께 떠난다. 상가주택은 5층짜리 건물로 1층에는 편의점과 일본 라멘집, 2층부터 4층까지는 태권도 학원, 다단계 업체 사무실, 피부관리실 등이 현재 전 월세로 들어있었다. 가끔 월세를 밀리는 경우는 있지만 공실이 나지 않는 강남 한복판 영동시장 근처라 정말 엄마는 부자 할머니로 불릴만 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직접 살아야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바람에 전혀 아늑하지 않은 그 상가의 꼭대기인 5층을 살림집으로 꾸며놓고 살고 있었다. 요양병원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엄마가 있는 병원 건물 2층으로 가는 발걸음은 왠지 날 무거웠다. 경기도 초입에 위치한 이 요양병원은 집에서 차로 3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비싼 입원비를 낼만도 했다. 3개월 전 엄마가 큰 사고를 당하고 대학병원에서의 수술 이후 이 요양병원으로 옮겨왔을 때는 주중에 한 번, 주말에 이틀을 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강의가 없는 주말에만 방문했다. 나는 간병인 박 여사가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타이밍이 아니길 바라며 병실문을 열었다. 엄마는 기저귀를 가는 모습만은 보여주기 싫어해서 그 장면에서는 나를 병실 밖으로 나가게 했다. 매 주말 이틀간 엄마를 찾아오면서도 매번 엄마가 잠들어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엄마는 장엄한 아침 햇살 아래 앉아 있었다. 따스하게 만물을 소생시켜주고 생명을 키우는 햇살마저 그 고유의 의미를 잃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밝은 햇살은 엄마의 얼굴을 덮은 주름과 병색만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할 뿐 이제는 한 줌의 생기도 더해주지 못하고 만다. 그 어떤 것도 엄마의 생을 소급해서 활기차게 할 수는 없다. 처음 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휠체어에 앉은 엄마를 보며 간병인 박 여사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정한 명령처럼 말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도 다시 걷겠다며
재활치료를 받는 엄마에게 그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엄마는 이곳에서도 위험을 지키려고 애썼다. 개인 간병인을 두고 꼭 1인실에 있어야 하는 고귀한 존재였다. 6인 공동실에서 공동 간병인을 두는 것은 자신의 위험과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여겼다. 물론 돈이 많은 엄마가 6인실에서 공동 간병인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의식이 멀쩡한 사람은 심심해서 불어 6인실을 쓴다는데 엄마에겐 어림없는 일이었다. 입원 초기에 엄마는 선망에서 깨어나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매달리다가 뜨끈한 소변을 자기도 모르게 누고 자신이 찬 기저귀를 자신이 스스로 갈 수 없다는 상태를 깨닫고서야 상체를 병상에 불만슬에 눕혔다. 나는 상하체가 분리된 굼으로 만든 고물 인형을 보는 느낌이었다. 엄마의 하체는 고관절과 허리뼈를 조각조각 이어붙인 상태라 의지대로 한 발짝도 설 수는 없지만 상체와 의식은 멀쩡해서 관장하는 주체가 다른 몸이었다. 엄마는 우리 집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넘어져 밑으로 구르며 대퇴부 골절이 왔고 골반이 조각나서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는 없는 상태였다. 저녁 무렵에 내가 집으로 오르다가 층계참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뻔했다. 나동그라지면서 가방을 놓쳐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바로 아래 4층 사무실은 퇴근 후였고 1층까지 신음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다. 나는 여느 토요일 오전처럼 집에서 만들어 온 반찬 몇 가지를 냉장고에 넣으며 엄마를 흘낏 쳐다보았다. 방에 들어오면 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자고 있지 않으면 손이라도 잡고 인사를 하곤 했지만 오늘은 냉장고에 먼저 반찬을 넣으며 잠깐의 시간이라도 벌어볼 심산이었다. 그 바람에 엄마가 옅은 잠에서 깨어났다. 엄마의 귀는 항상 타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묻혀온 바람만으로도 충분히 깨어날 터였다. 사가지고 온 반찬은 귀신같이 맛을 분별하고 타박을 주기 때문에 어저녁에 부드러운 가지와 무 이렇게 나물 2가지와 달걀 장조림을 만들었다. 병원에서 주는 병원 밥만을 먹는 것은 자식이 없는 노인네들이나 할 짓이고 자신은 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서 만든 반찬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박 여사는 이렇게 미각이 살아있고 잘 잡수시면 못 걸어도 병상에서 오래 사실 거예요. 라고 분명 2갈래의 뜻을 가진 음색으로 말했다. 엄마는 눈으로 아른 체를 하며 오른손을 살짝 들어 나를 반기는 표시를 했다. 나는 좁은 공간이지만 되도록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갔다. 그 짧은 시간이 지연되도록 바랄 만큼, 아니, 엄마가 누워있는 침상에 끝내 도달하지 않고 싶었다. 엄마를 향해 끓어오르는 듯 내 안에 가득 찬 말의 무게들이 발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늘은 꼭 말을 해야 한다. 간병인 박 여사에게 옆방의 친구 간병인에게 다녀오라고 말했다. 박 여사는 뭔 중요한 비밀 이야기를 하기에 자기를 밀어내냐고 하면서도 잠시나마 이 방을 벗어나게 된 게 좋은지 벽거울을 보며 머리매무새를 만진 뒤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나는 병상 옆에 서서 엄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검버섯인지 저승꽃인지가 가득한 엄마의 얼굴은 지난 세월 엄마가 내비쳐온 감정들이 골로 파여져 자리 잡아 고집스런 인상을 주었다. 엄마의 지금 정신 상태는 아주 명증하다. 병상의 기울기를 30도 정도 일으켜서 상체는 잘 받쳐졌고 병상 위에 거치된 작은 테이블 위에 2 팔을 올려놓은 채 텔레비전의 리모컨을 제대로 쥐고 있었다. 저 리모컨을 쥐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깨었다. 자무르기 잠에 빠져들었다가 또다시 밥을 먹고 기저귀를 갈고 상태가 좋은 날은 휠체어를 타고 작업 재활교실로 가서
종이접기도 하고 탬버린을 흔들기도 했다. 그러고는 오늘 하루 더 살았다는 안도감에 편안한 얼굴로 또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수시로 물어보았다. 엄마는 자신의 나이를 분명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의도인지 가끔 나에게 물어보는 게 수상쩍 같다. 아직도 삶에 대해 숨겨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신의 명료함으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이젠 징그러운 어떤 집착에 불과했다. 89살. 이러면 엄마는 흠칫 놀라는 듯 하다가 곧 무언가를 음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 89살. 나이를 보면 살긴 오래 산 것 같은데. 나는 철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 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리고 목구멍에 뭔가 말을 막는 커튼이 내려쳐지는 느낌에 목젖이 부르르 딸려왔다. 나 결혼해요. 되도록 감정을 섞지도 않고 엄마의 얼굴도 보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뱉어버렸다. 결혼한다는 말을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 말하게 될 줄 몰랐듯 엄마도 나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을 터였다. 엄마와 의논하지도 않고 동의와 축복의 과정이 생략된 결혼이 자신의 딸에게 가능하리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을 듯하다. 에? 결혼? 네가 결혼을 해? 무슨 소리야? 엄마는 딸의 방문으로 느긋해지려던 얼굴을 순간적으로 긴장으로 바꾸며 침대에서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벌떡이라고 해봤자 조금 어깨가 올라온 정도지만 엄마도 아직 그런 근력이 남아있던 사실을 몰랐던 듯 스스로 조금 놀라는 듯했다. 나는 엄마의 상체를 도로 눕혔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나는 2번 말하기 싫었지만 의연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주입시키려는 의도로 다시 한번 말했다. 내가 머뭇거리는 시간들마다 엄마가 먼저 결정권을 낚아채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젠 다시 빼앗기지 않고 싶었다. 결혼한다고요, 내가. 엄마는 밥상으로 쓰는 작은 테이블에 리모컨을 떨어뜨리듯 놓더니 물기가 빠져서 손등의 뼈가 고랑처럼 파진 2 손을 모았다. 그러고는 정말이냐는 눈길로 나를 응시했다. 거의 다 내려앉은 눈꺼풀 밑으로 조금 보이는 검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리는 게 분명히 보였다. 오래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눈동자는 뿌연 회색 유리알처럼 변했지만 순간 반짝 빛났다. 역시 엄마는 초장부터 나의 기운을 빼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일을 시도하려 할 때면 늘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말로 제압을 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끌어갔다. 내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겨우 3달째 접어들었는데 그새 무슨 사단이 난 거냐? 전부터 만나고 있던 남자예요. 전부터 만나던 남자라는 데서 엄마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내 얼굴을 외면했다. 왜 이제 와서 다 늦게 무슨 결혼이냐? 이제 네가 어떻게 제대로 된 결혼을 한단 말이냐는 뜻이었다. 그럼 제가 엄마 간병만 하면서 계속 곁에 있어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다니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다. 부드러운 표현으로 설득하면서 동시에 통보를 하려 했는데 지난 시간 엄마가 나를 휘저어 놓았다는 피해의식이 발동했다. 내가 연애를 할 때마다 시작부터 사주, 관상, 심지어 궁합까지 들먹이면서 모두 마땅치 않아 했다. 뭐 이젠 너도 번듯한 남자를 고르기 어려울 텐데. 그렇지요. 아무리 스펙이 뛰어난다 한들 생물학적으로 점수가 한참 꺾일 나이니까 그에 걸맞은 상대를 선택한 거예요. 이 말은 삼켰다. 취미로 하는 사진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로 그 남자 김인석을 묘사해야 할지 그에 대한 어떤 찬사도
마음을 닫아버린 엄마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절망감에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버렸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요. 이런 소녀 같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성적으로 매력이 넘치고 저랑 아주 잘 맞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상투어도 모두 위력이 부족했다. 지금 엄마가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휠체어에 앉아야 하는데 나는 엄마가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딸의 결혼식에 훈주로 참석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나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시간조차 낯설고 엄마가 그려보던 딸의 결혼식 그림이 절대 아니었으므로 엄마는 온 힘으로 부정하려 애쓰다가 결국은 혼자서 쓴 약처럼 삼켜야 하리라. 나는 엄마에게 나의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리라. 돌아오라는 나의 전화를 받은 박 여사가 방 밖에 나타나자 당부의 말을 해두었다. 오늘 제가 떠난 이후 엄마가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연락주세요. 박 여사는 요즘 엄마와 나 사이에서 누가 자신의 월급을 주는 주체인지 어디에 붙어야 할지 헷갈리는 것 같았다. 어깨와 허리가 투실한 몸피에다 성격이 묻어난 그녀가 엄마를 맡아서 다행이면서도 언제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며 변덕을 부릴지 몰라 어정쩡한 갑과 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엄마의 대지를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위력의 폭탄을 투하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수라 전장을 떠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언제나 싫은 병원 특유의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더 다행이었다. 죽음이 예비된 장소의 냄새가 묻어있을까 봐 옷을 덜어댔다. 보이지 않는 갈퀴가 내 뒤통수를 낚아채진 않는지 힐끗 뒤돌아보았다. 그런 순간에도 아무튼 나는 이곳에서 살지는 않는다는 안도감이 주차장으로 가는 발길을 가볍게 했다. 이 병원이 나에게 준 해방감에 비하면 입원비와 간병인비란 큰 비용을 지불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 박 여사가 언젠가 말했다. 어머니는 대단하세요. 보통은 빈말이라도 내가 어서 죽어야 할 텐데 라고 말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하긴 요양병원에서조차 진정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사실은 지금 닥친 고통의 끝만을 바랄 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간병인으로 숙련된 박 여사지만 허리 아래를 전혀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의 축 늘어진 몸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3시간 간격으로 기저귀 수발을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팔목이나 어깨의 통증 때문에 자신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리치료라면 나도 목 디스크 때문에 익숙했다. 바이올린은 왼쪽으로 고개를 틀고 연습해야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보통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을 연습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목 디스크는 학업병이었다가 지금은 직업병으로 붙어 있었다. 거기에 더해서 바이올린을 댄 왼쪽 목에는 검은 멍자국이 늘 상처처럼 자리 잡고 내가 보내온 시간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 이 상처를 안고 다른 일을 모색하는 게 가능할까? 나는 정상급의 연주가도 되지 못했고 알아주는 대학교의 교수도 되지 못한 처지였다. 서울 근교대학의 실기전담 교수란 어정쩡한 타이틀에다가 지방 연주회 때 끼어들기 독주회나 합주를 하는 정도였다. 엄마의 열망을 채워주지 못한 딸이라는 자괴감이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오려는 원심력에 힘을 주었다. 처음 20대 중반에 결혼을 잘했거나 인류 연주자가 되어 세계 각국의 연주 스케줄 때문에 결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수준이 되었어야 엄마를 만족시켜 주었을 텐데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허비하는데 내가 바로 그런 딸이었다. 엄마는 5살에 내게 바이올린을 주며 이게 너한테 어울려 예쁘기도 하지
라고 말했었다. 10분의 1 사이즈의 어린이용 바이올린으로 모차르트의 작은 별을 처음 연주했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이 낳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40살에 뒤늦게 얻은 딸은 엄마의 꿈을 담는 작은 그릇이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허영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딸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면 집안이 돈만 조금 있지 네르라 하는 인물이 없는 한미한 신세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긴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에서의 학창시절 6년간 바이올린과 씨름하면서도 나는 그 전공자들 가운데서 톱이 되지는 못했다. 그래도 음대 진학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고 이 악기를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들 무렵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다행스럽게 나는 다시 바이올린에 몰두했다. 비록 엄마에 의해 뭣도 모르고 시작한 바이올린이지만 나에게 어느 정도는 맞은 세계였기에 고민은 있었으되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정적 재능이 없다는 사실은 예중 2학년 정도에서 알았는데 그래도 정상급 연주자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바이올린 교습가나 이론가가 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실기전담 교수란 타이틀도 어쩌면 유학 덕분에 차지한 내 실력 이상의 자리인지도 몰랐다. 상가 1층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늙수그레한 아저씨가 내가 가게 앞을 지나치자 인사를 했다. 주말에는 젊은이들이 알바하기를 꺼려해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일을 했다. 샌드위치나 주먹밥에 판매 시한이 약간 지나면 나에게 몇 개 주면서 능글능글한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가벼운 장난 수준이었다. 편의점 옆에 붙은 일본 라멘집은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내부가 작아선지 손님이 꽉 차 보였다. 이 건물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들과 오랜 시간을 보낸 것처럼 정답게 느껴졌다. 5층까지 계단을 오르며 양쪽의 사무실 간판들도 다시 흘끈거리며 보았다. 이 건물은 처음에는 넓은 대지를 가진 단독주택이었는데 강남 개발 바람에 길가에 면한 대지의 앞쪽에 5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뒷부분은 주차장과 정원을 지어 변신을 했다. 정원의 한켠에는 텃밭을 만들어 야채를 키웠는데 거기서 키운 배추로 김치를 담아서 나의 바이올린 레슨 선생님에게 준 일도 있었다. 주로 여성인 레슨 선생님들은 보너스 돈봉투보다 바쁜 자신들을 위해 집에서 만든 소소한 반찬을 해다주는 학부형들을 좋아했다. 집은 아침에 내가 나올 때와 다름없었지만 왠지 더 휑하게 느껴졌다. 엄마의 짐을 아직 치우지는 않았지만 엄마는 이제 다시 이 집에 오지 못할 것이다. 가끔 엄마가 창문을 통해 이삿짐 차의 사다리를 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상상에 소스라치기도 했다. 그러나 엄마는 한 발짝도 자력으로는 걸을 수도 설 수도 없는데 이 집에 어떻게 다시 들어오겠는가. 나는 석 달째 혼자 이 집에서 지내면서 가끔 엄마가 우두커니 거실에 앉아있는 환영을 보고는 가슴이 떨렸다. 나는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낮은 장식장 위에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콩쿠르에 나간 사진, 연주회 사진, 수상 트로피 등이 쭉 올려져 있거나 걸려 있었다. 희미해진 컬러 사진 속에 엄마와 아버지, 나의 가족 사진은 전설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대학교 시절에는 나도 다른 딸들처럼 엄마와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는데 딸을 유일한 친구이자 연인으로 올가매는 그 끈적한 느낌이 점차 뭐라 할 수 없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저녁에 김인석을 만나러 나가면서 엄마의 오늘 밤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랬다. 이상 발작이나 귀성 등을 지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주말마다 지르는 섹스를 마친 후 나는 김인석에게 다음 주에는 엄마를 보러 가자고 말했고 그는 무심하게 동의를 표했다. 일요일인 다음 날 내가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엄마는 꽤나 의식이 맑아 보였고 나를 기다렸다는 듯 의연한 기운까지
감돌고 있었다. 엄마는 손에 내 귀퉁이가 달아진 작은 회색의 수첩을 쥐고 있었는데 언젠가 집에서 푼 것도 같았다. 엄마는 낡은 수첩의 어느 한 페이지를 펴더니 어떤 이름을 들먹였다. 이윤석. 나는 왜 그런 이름이 지금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지 의아했다. 너하고 선보았었지 않니?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남자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25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 직전에 만났던 남자와 35살에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시간 강사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던 시절에 만나보았던 남자들이었다. 엄마는 그들의 근황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긴 그들을 나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엄마의 사촌 여동생이었으니 계속 그들의 근황을 들어서 알 수도 있었다. 100번 선본 여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나도 그랬다. 대학교 4학년 때는 같이 유학을 가면 좋겠다고 공부하는 남자들을 그리 주선해대더니 유학 중에는 돌아와서 대학에 자리 잡는데 연줄이 돼줄 만한 집안의 남자들을 어디선가 줄기차게 알아왔다. 그 두 남자는 엄마의 마음에 들었던 유일한 사윗감이었다. 물론 그 당시는 다 마흔이었고 현재 한 사람은 아이 없이 이혼을 했고 한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근황까지 엄마는 꿰고 있었다. 마치 내가 세상 모든 남자를 다 만나보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그것 봐라. 엄마가 권했던 남자가 너한테 제일 맞는 남자란다. 라고 말하리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듯했다. 이 두 사람 다시 만나보면 안 되겠니? 내 나이가 지금 49살이에요. 엄마는 89살이에요. 이제 시대에 맞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이 말이 차올랐다. 그게 어때서? 넌 아직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잖아. 그게 무슨 잘난 자격이에요? 그럼 어리기만 하면 헌여자도 좋단 말이냐? 헌여자, 헌계집. 아직도 저런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동시대 사람인지 말문이 막혀왔다. 그 사람들은 이미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걸로 판명나지 않았나요? 엄마는 지지 않았다. 그때는 네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놓친 거고 지금은 서로 알만한 처지 아니냐. 아직까지도 자신이 내 삶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엄마의 저 막강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었기에 저리도 질긴가. 유전자를 이어준 사람은 언제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권리가 있다는 말인가. 엄마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25살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상태인가. 그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의류 장사로 큰 돈을 벌어 부동산이 많았다. 엄마는 아버지의 그 부동산 위에서 건물주니 사모님이니 하는 호칭을 들으며 편히 살았으면서도 아버지를 평생 무시했다.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자신보다 조건이 좋은 남자를 남편으로 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엄마는 이북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월남한 집안 출신이고 아버지는 피난지인 부산 출신이었다. 그 당시 이북에서 여고를 졸업한 여자들은 남쪽에 내려와서 대개 직장이나 가게를 했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하고 그만큼 집안에서 목소리도 컸다. 어린 시절 외가에 갈 때마다 여자들이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크다고 느꼈었다. 일반적으로 그 나이 남쪽 여자들보다 학벌이 우세했기 때문에 전후에 소규모라도 직장이나 상점에서 일을 하기가 수월했다. 엄마 역시 이북에서 여고를 졸업한 학벌로 회사의 격리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어찌나 계산을 잘하는지 최근까지도 가계부와 금전출납부, 월세장부를 지극정성으로 매일 써나갔다. 아래층에 세든 가게의 점주들도 엄마의 계산과 돈에 관한 기억력에 꼼짝 못하는 정도였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도 멈추거나 굳어있으면 차라리 편하련만 엄마의 저 부조화는 더 큰 슬픔을 주었다.
본인의 초라함을 한 번도 인정해보지 않은 성격이라 한마디의 하소연도 하지 않는 놀라운 위장술은 여전했다. 남의 상처나 아픔에는 일부러인 듯 둔감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더 내세우는 것이 강한 자존의 방법이었다.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그럴 것 없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하는 결혼으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 결혼이라는 말에는 보나마나 남자의 품격이나 조건은 아주 형편없을 것이고 엄마가 평생 원했던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결혼으로 보이기엔 틀렸다는 선입견이 묻어났다.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그 말보다 더 잔인한 어감을 풍기며 내게 전권을 돌려준다는 듯이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아무튼 인사하러 같이 올게요. 엄마의 표정은 굳어버렸다. 그 쭈그러진 석고상 같은 얼굴에 울컥하면서 나도 모르게 일푼의 희망이라도 있는 듯이 주걱거렸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활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젠 엄마 몸에나 신경 쓰세요. 요양병원을 나오는 길에는 봄날 같지 않게 새삼 시린 봄바람이 불었다. 나는 그 어떤 반전을 바라지도 않지만 김인석을 데리고 인사를 시키러 요양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다. 내가 가족으로서 행하는 최소한의 의무마저 거절한다면 나는 이 결혼에 관해서는 엄마에게 일절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김인석은 엄마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한다는데 동의를 했고 기꺼이 가서 나를 위해 한 번은 매를 맞아주겠다고 했다. 보통 사람들처럼 승낙을 받는 자리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존재인지 얼굴을 알리는 인사만 해두어요. 내 맷집을 믿어봐요. 그의 대답에 무언가 기대고도 싶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는 혹시 풀 수 있을까 하는 헛된 희망도 가져보았다. 그런 그도 막상 약속했던 토요일이 되자 요양병원 로비에서 좀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데 한번 인생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 부인이 7년 전 젊은 나이에 암 발병 3개월 만에 죽은 이후 그는 삶은 필연적 귀결보다는 우연에 의해 흘러간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편안하게 보이는 캐주얼 상하의를 입은 말쑥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 내 남자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여서 좋았다. 엄마가 있는 203호가 복도 끝에 있어서 계단을 오르자 방들이 모든 햇살을 다 차지했는지 복도는 어둑신했다. 순간 곧 전개될 작은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박 여사가 어찌나 가재수건으로 세수를 깨끗이 시켜놓았는지 엄마의 얼굴에는 난데없이 불구슬에 흥분 어린 생기가 흘렀다. 엄마는 박 여사에게 자신의 옆에 있으라고 말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엄마는 나와 함께 방으로 들어서는 김인석을 흘낏 쳐다보더니 제대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앞을 보며 물었다. 그래, 대학은 어딜 나왔어? 다짜고짜 시작된 신문을 김인석은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대응해 나갔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제대 후 바로 은행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예기치 못한 대답 내용에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내 얼굴로 시선을 쏘았다. 그 눈길은 얘기하고 있었다. 외국 유학까지 한 네가 겨우 고졸 남자를 남편감으로 택해? 나는 견뎌야 한다. 저 능멸의 시선을 견뎌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다. 엄마가 찬성하면 이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더 격하게 반대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은 엄마라는 대명사가 아니고 노인네라는 단어로 내 머릿속에 들어앉았다. 한번 바꾸어서 자리 잡자 엄마라는 단어가 다시는 떠오르지가 않았다. 노인네, 노인네, 저 노인네. 더 강도를 높여야 내가 반동의 탄력을 더 받을 터였다. 가해자는 이런 것일까?
사실 그 남자 김인석은 고졸의 은행원이고 15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다. 나는 다른 여인이 낳은 딸을 키우면서 집착에 가득 찬 모성으로부터 아예 멀어질 작정이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부모의 사랑, 그런 거 말고 그냥 인도주의적인 태도로만 다른 여인이 낳은 아이를 키우면 될 것 같았다. 조만간 다가올 폐경이 얼굴에 주름을 만들고 허리통을 굵게 하겠지만 나는 이제 그 누군가의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 가능성이 닫히는 것이 간절하게 기다려졌다. 한 생명의 핏줄 어미가 되면 나는 아마 답습의 굴레에서 허우적댈 게 뻔했다. 나는 생물학적 어미가 되어 유전자를 물려주기도 싫고 양육이란 미명하에 대리성취나 허영 충족의 대상으로 아이를 조련하기도 싫다. 이런 생각 자체가 진정 어미가 되어보지 못한 탓에 생겨난 비현실적인 이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대가를 감내하려고 한다. 다행히 아이는 그리 되바라지지도 않았고 소녀다운 태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내 의도가 스며들 여지는 있어 보였다. 아이의 친할머니인 김인석의 어머니가 주로 양육을 한 탓인지 나보다 의젓하고 속이 깊었다. 그 조숙성조차 엄마의 부재로 겪은 깊은 외로움과 상처 탓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는 같이 살기에 곤란한 문제아는 아니었다. 나이는 몇 살인데? 김인석은 나와 나이가 동갑이고 취미사진 클럽에서 알게 되었노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엄마가 반대를 한다 해도 이 결혼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기에 최대한 정직함만은 유지하고자 했다. 혼자서 뭐라고 몇 마디 중얼거리던 엄마는 그만 나가라면서 손을 저어댔다. 김인석은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놓지는 않았다.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우리는 잘 살아나갈 겁니다. 엄마는 다시 더 강하게 손사래를 치며 나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김인석을 거의 끌어서 데리고 나오는 기분이었다. 누가 지금 나의 가족인가? 그 상황에서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은 김인석이었다. 그날 밤 김인석은 나에 대한 연민이 최고에 달했고 나는 그가 이 상황의 피해자 같아서 보호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런 묘한 기분 속에 혹은 그 기분마저 떨치려 격하게 서로의 몸을 탐했다. 마치 이걸로 충분하지 다른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방어막을 치는 행위 같았다. 외로움을 건드리지만 한편으로 다독여주고 뜨거움 속에 본질적 여성을 느끼게 해주는 섹스는 분명 좋았다. 내게 아직 육체적 욕망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고마움도 있었다. 바이올린 연주자 말고 다른 욕망은 없는 듯이 건초처럼 시들어가서 이젠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육체가 되어가는 중이었다. 사실 늙은 여자 바이올린 연주자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무대 위에 비춰진 나이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익숙했다. 여자 연주자들은 누구나 나이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무대에 오른다. 드레스를 입고 허리를 조이고 하는 일에서부터 나이는 강박으로 다가온다. 무대에서 보지 않은 사람은 시선의 공포를 모른다. 여신과 마녀 사이에서 어떤 외모에 어떤 나이에 자신이 속하는지 무대에 오르는 여성 연주자들은 두려워한다. 35살에 영국에서 돌아와 귀국 연주회를 할 때의 분위기가 지금도 생각난다.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호의에 넘쳤고 유학으로 노처녀가 된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정도였다. 10년 뒤 대학교에서의 실적 때문에 한층 낮아진 연주 실력으로 45살에 독주회를 열었을 때는 일단 허리가 잘록한 드레스부터가 어울리질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바이올린의 연주가이기를 포기하고 교습가로만 살기로 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에 다시 요양병원으로 갔다. 어제 일전 탓에 오히려 실컷 울고 난 후처럼
감정이 말갛게 갠 것 같았다. 그놈 다시 데려와 봐라. 바쁜 사람을 자꾸 어떻게 오게 해요. 그자가 너에 대해 애정이 있다면 너를 낳고 키운 애미를 어떻게 싫어한단 말이냐? 싫어한다고 짐작하지 마세요. 그자가 어제 와서 하는 행동 못 봤냐? 멀뚱하니 서 있다가 묻는 말에나 겨우 몇 마디 하고 사윗감이라고 어디 잘 보이려는 구석이 일푼어치도 없고 사람 사이에 어떻게 정이 당연히 생겨나요? 뭐 그럼 처음 보는 날 엄마의 기적이라도 갈아들여야 하나요? 혈연관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라고 해서 좋은 시간에 공유도 없이 정이 무작정 생겨나요? 네가 요즘 나한테 이렇게 서슬퍼렇게 매정하게 구는 게 다 그놈과의 허접한 결혼 때문 아니냐? 어찌 자신이 아까운 걸 그리 몰라. 이제 횡포는 그만 부리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당신이 나에게 퍼부었던 사랑을 위장한 그 횡포의 시간을 지워버릴 거예요.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를 당신의 시간들은 나와 평화롭게 지내요. 제발. 당신 딸은 그렇게 우월하지 않아요. 여자로서의 생물학적 상품성을 따진다면 이제 폐경을 눈앞에 두어 늙어갈 시간만 남았다고요. 내뱉지 못한 말들에 밀리기라도 하듯 나는 어제보다 더 급한 걸음으로 요양병원을 빠져나왔다. 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삶이 오히려 무한하다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간병인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상했던 대로의 일이 발생했다. 엄마가 식사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흔히 내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법으로 집에서도 가끔 쓰던 방식이라 무시하고도 싶었는데 완전히 그럴 수는 없었다. 뭐라고 하면서 밥을 안 드세요? 뭐 그냥 입맛이 없다고 고개를 흔드시고는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엄청 피곤한 표정으로 잠들기도 하고요. 뭐 별다른 증상이 발견된 거는 아니에요. 그냥 해결할 수 없는데 마음에는 들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일단 회피하고 싶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걱정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월요일 오전에는 강의가 없는 터라 나는 오전에 가겠다고 답하곤 멍하게 앉아있다가 무슨 부름에 끌렸는지 평소에 엄마가 좋아했던 녹두죽을 만들 재료를 찾아냈다. 죽을 빨리 끓이기 위해 찹쌀 한 컵과 거피한 녹두 한 컵을 뜨거운 물에 씻어서 불렸다. 팍팍한 전분이 많은 녹두죽은 냄비바닥에 금방 눌러붙어 탄내를 풍기기 때문에 쉼없이 저어야 한다. 제법 걸쭉해진 녹두죽에서 기포가 생기면서 툭툭 튀어올랐다. 조심을 했는데도 튀어올라와 볼에 붙은 뜨거운 기포 탓에 눈물이 찔끔 났다. 뜨거운 기가 가셔도 눈물이 계속 흘렀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찹쌀 알갱이가 익어서 크기가 2배가 되어 죽이 다 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녹두죽을 보온병에 담아서 병원으로 가는 길. 그 국도변에는 개나리며 진달래가 조명탄처럼 화사했다. 엄마는 그 찬란한 봄 햇살 속에 영원히 깨지 않을 정물처럼 잠들어 있었다. 조금 있으면 장미와 수국의 계절이 오겠지만 비료와 물 관리를 하지 않은 그 정원은 잡초로 덮여버릴 것이다. 나는 잠든 엄마의 귀에다 대고 나지막하게 얘기했다. 엄마, 나 이제 정원을 떠나요. 주인들이 떠난 정원은 이제 곧 폐원이 되겠지. 어린 내가 여름이면 바이올린을 켜고 돌면서 이 선율을 듣고 꽃들아 나무들아 잘 자라렴 하고 깡총거리던 그 정원이여 안녕. 엄마가 잠들고 나면 정원도 잠들겠지. 그러다가 누군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물과 햇살과 정성으로 가꾼다면 다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으리라. 수국과 장미의 정원에서
나는 떠난다. 나의 탯줄이 묻힌 그 오래된 정원에서 나는 이제 떠난다.